교회에서 지금 사역하고 계시는 우리 선교사님들이 많이 계시는데 건강의 안전을 위해서라면 그 자리를 떠나야 되겠지만은 그럴 때일수록 이렇게 어려운 때일수록 그들과 더 같이 있어야 되지 않는가 하고 어떻게 보면 생명의 그 위협을 무릅쓰고라도 속에서 그 영혼들과 같이 있기를 이렇게 원하시는 그런 선교사님들 그런 열정과 그런 선교사님들이 많이 계시다는 말씀을 오늘 이제 선교사님을 통해서 들었습니다. 우리가 아프리카에 있는 그 영혼들과 그곳을 사역하는 선교사님들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더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이번 그런 그 바이러스 확산의 사건 속에서 그들이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만나는 그런 일들이 많이 나타나는 그런 계기가 될 수 있기를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선교부가 해주실 우리 임종표 홍화욱 선교사님을 소개합니다. 케냐에서 34년 지금 사역하고 계시고 케냐를 중심으로 인근 6개국에서 교회 개척과 목회자 훈련의 사역으로 이렇게 섬기고 계십니다. 한국 이장통합 PCK 단체에서 서성을 받으셨고요. 오늘 이렇게 더 귀하게 저희 교회 연결돼서 오셔서 선교보고 해주시게 됐는데 우리 임종표 선교사님 모시겠습니다. 여러분들 사랑으로 앉아주시고 박수 해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제가 사랑의 교회 신세를 많이 졌는데 직접 이렇게 가까이 성도님들을 배울 수 있도록 주님이 시간을 주신 것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교회 바로 뒤편에 있는 게스트하우스를 곧잘 저희들이 이용을 했습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사실은 북미주를 방문할 때 그 거처 문제가 그렇게 썩 좋은 것은 아니었는데 여러분의 교회가 무료로 좋은 시설을 사용할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신 것을 늘 감사하게 생각하고 우리 박영춘 간사님도 계시고 이제 새로 그 후임으로 계신 이 간사님 나오셨나요? 네, 이미영 간사님이시네요. 근데 평소에 박 간사님으로부터 교회 소식도 더 듣고 교제를 상당히 깊숙하게 했었는데 이번에 아마 임지로 잠깐 떠나신다는 얘기를 제가 들었습니다. 저는 지금 동부 아프리카 케냐라고 하는 나라를 중심으로 인근 6개 나라에 금년에 34년째 들어왔습니다. 갈 때는 아이들 2명이었는데 지금은 3명이고 아이들이 다 장성을 해서 대학원 박사과정도 졸업한 애도 있고 그렇게 해서 자기 일들을 꾸려나가서 이제는 저희 내외는 홀가분하게 마지막 챕터, 선교의 마지막 챕터를 쓰기 위해서 상당히 애를 쓰고 있는 그런 중에 제 와이프가 보다 더 양질의 선교를 제공하기 위해서 지금 바이올라에서 마지막 그 PhD 마지막 부분을 공부하고 있는데 그래서 지금 이번에 미주를 방문하게 됐고 이번 달 말까지는 논문을 내놓고 가려고 지금 애를 많이 쓰는데 여러분 기억하시고 기도 지원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아까 문건사님이 기도하셨나요? 문건사님 네. 기도하실 때 그런 기도 내용을 제가 들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무엇을 어떻게 할 수 있을 것인지 좀 가르쳐 주시면 좋겠습니다. 상당히 그 가슴을 때리는 그런 기도였습니다. 교회가 부름을 받아서 선교의 일을 감당을 하고 있는데 대관절 우리 교회가 앞으로 어떻게 무엇을 위해서 선교의 일을 몰아갈 것인가 하는 그런 질문을 하시는 것은 매우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번에 오늘 이 시간 짧은 시간에 나누고 싶은 내용은 사랑의 교회가 북미주에 있는 사랑의 교회가 대관절 이 시대에 하나님이 부르셔서 세계 선교의 한 부분을 담당하도록
부르셨다고 하면 어떤 일을, 무슨 일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하는 그런 내용을 조금 제가 소개를 해드리는 것이 도움이 될 것 같다, 그렇게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전반부는 제가 조금 서론을 얘기를 하고, 제 와이프가 영상이 되면 됐을 때 해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예, 영상이 되면 영상을 통해서 실제적으로 하고 있는 일이 이런 일인데, 이제 그 영상을 통해서 왜 이런 일을 하게 됐는가 하는 이제 그 선교적 기준, 크라이테리아, 원칙, 그런 것들을 얘기를 하고 난 후에 제가 결론적으로 그러면 앞으로 어떻게 우리 사랑의 교회가 이 선교의 일을 제대로 감당할 수 있을 것인가 하는 그런 부분, 시간이 많이 없지만 짧게 얘기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선교지를 볼 때 30년 전의 선교지하고는 너무나 다릅니다. 다 그건 이해하시죠? 네. 동의하고 계시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 모르긴 해도 여기 앉아 계신 분들 가운데서 선교지를 적어도 한 번 이상은 방문하고 한 경험이 있으실 거예요. 한 번도 안 가보신 분 한번 손 들어보세요. 선교지를 한 번도 안 가보신 분. 적어도 선교부에 오신 분들은 심지어는 나이아가라 거기라도 좀 다녀오세요. 다음 주에 좀 좋은 사진 좀 보여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이렇게 그 교회가 그 선교적 표출에 굉장히 많이 되고 있습니다. 미국에서 1년에 단기 선교에 투자되는 비용이 150억 불이라고 합니다. 150억 불. 이게 천문학적인 수준, 미국에서만. 근데 한국은 저희들이 줄 잡아서 한 10%로 봐서 15억 불 정도. 1.5 billion dollars. 이게 이제 엄청난 선교적 그 익스포저가 되고 있거든요, 교회마다. 그런데 우리가 현장을 볼 때, 현장을 보는 그런 변화의 부분들을 잘 감지하실 수 있는 게 선교를 전략적으로 하시는 데 도움이 될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세 가지 변화가 지금 선교지에 일어나고 있는데요. 첫째는 borderless, 국경이 없는 변화입니다. 이제 선교지는 예전처럼 패스포트 내놓고 도장 받고 비자 받고 하는 데가 점점 줄어들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살고 있는 아프리카 같은 경우에는 케냐의 수도 나이로비에서 부룬디라는 중부 아프리카까지 가려면 3일에서 4일은 꼬박 걸렸습니다. 거리는 1700km, probably 1000 miles, 1000마일 정도밖에 안 되는데 길도 그렇게 나쁘진 않은데, 왜 그러냐면 국경에서 잡는 거예요. 잡아놓고 못 들어가게 하는 거예요. 아주 샅샅이 뒤져요. 자동차가 뭐 안에 아주 그냥 이 잡듯이 뒤져요. 그런 시대를 살다가 지금은 30분 미만에 비자 받고 통과를 하는 그런 시대가 돼 있어요. 이러다 보니까 국경이 없는 시대입니다. 그래서 국경이 없다 보니까 정보가 유통이 참 잘 됩니다. SNS는 두말할 것도 없고요. 마사이 부족들이 휴대폰, 이 모바일 폰을 슈카라는 저기 옷을 입고 지팡이를 들고 소똥집에서 사는 그 사람들이 모바일 폰을 사용하고 있는 그런 시대에 우리가 지금 살고 있습니다. 이거는 30년 전에는 상상을 못하는 일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식의 유통이 굉장히 잘 되고 있습니다. 아주 빠른 속도로 지식이 유통이 되고 있습니다. 정보의 유통, 지식의 유통, 문화의 유통. 그러다 보니까 한국에서 일어난 일이라든가 미국에서 일어나는 구라파에서 일어난 일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여과 없이 선교지에 통과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보도가 없어진 것. 그러니까 피지컬한 보도만 없어진 게 아니라 피지컬하지 않은 이런 공중 보도도 없어져 버린 그런 시대라는 겁니다.
그런데 선교사들은 이런 부분들을 잘 감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변화가 안 되고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선교사들을 후원하는 여러분과 같은 분들이나 선교를 나가려고 하는 여러분들 같은 분들이나 이런 분들이 선교지를 민감하게 잘 구분할 줄 알고 그 분별을 해야 되는데 그렇게 못하는 일을 하다 보니까 선교지를 항상 우리가 퍼줘야만 되는 것이다. 그러한 인식을 우리 속에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선교가 효과적으로 개발되지 않고 답보 상태에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것이 제가 요즘에 보고 있는 그런 입장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어떤 변화가 선교지에 일어나고 있냐면 경제적 격차가 예전에는 First World하고 Third World가 2, 3세계와 그 서구와의 그 경제 격차가 엄청나게 서구 중심이었는데 이제는 그것이 반대로 2, 3세계가 경제 GDP가 더 높아지고 있습니다. 더 많아져 버렸습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선교지에 돈이 돌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잘 들으셔야 됩니다, 이거. 근데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관가해가지고 선교지는 예전에 호랑이가 담배를 먹던 시절처럼 생각을 하고 우리가 한국말로 그걸 뭐라고 그러죠? 베풀어주는 시혜라고 그러나요? 시혜의 입장, 늘 베풀어주는 입장이 선교 현장이라고 그러는 거죠. 그러니까 그렇게 해야만 선교가 된다고 하는 우리의 생각이 머물러 있다는 겁니다. 이것이 패러다임이 이런 생각의 구조가 바꿔지지 않으면 선교의 증진, 효과적으로 선교가 수행되기는 조금은 어렵지 않을 것이냐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교회 형편이 선교지 교회 형편과 선교사를 보낸 교회 형편과 달라져 가고 있습니다. 서구 교회가 선교사들을 많이 보낼 때는 교회가 엄청나게 증강됐습니다. 엄청나게 부흥이 되고 선교의 열기가 뜨거워져서 들수록 교회는 부흥했고 교회는 늘어나는데 지금은 선교지 교회가 선교사를 보낸 교회들보다 더 뜨거워지고 더 잘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 이게 지금 현실입니다. 그러면 우리 사랑의 교회가 아까 문권사님 기도하신 것처럼 어떤 선교를 어떻게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 것인지 이거를 이 선교부 안에서 전략적으로 구상을 하고 전략적으로 연구를 하고 전략적으로 실사답사를 하고 전략을 세워서 여러분의 재정, 여러분의 시간, 여러분의 인력, 여러분의 아이디어, 여러분의 에너지 이런 자원, 이 리소스들을 잘 효과적으로 투자해서 효과가 증대되는 선교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면 이런 각도에서 우리는 어떤 선교를 해나갈 것인가 그걸 제가 결론으로 이따 얘기를 하고요. 제 와이프가 하고 있는 일이 하나 있습니다. 24년 전에 3명의 코 올리는 아이들 3살 미만의 애들을 데리고 학교를 하나 시작을 했습니다. 근데 그게 어떤 학교냐면 국제학교입니다. 인터내셔널 스쿨입니다. 왜냐하면 케냐의 수도 나이로비는 국제도시이기 때문에 그 인터내셔널 커뮤니티를 쉽게 접촉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들을 주님께로 인도하기 위해서 학교를 시작을 했는데 지금 그 학교가 우리가 생각하고 계획하고 경영하는 것 이상으로 이게 잘하고 있는 거예요. 도저히 해석이 불가능한 일이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왜 그렇게 했는가 거기에도 크라이테리아가 있어요. 원칙이 19세기, 20세기, 21세기 선교를 하는데 그 선교를 해야 될 그런 그 원칙들을 붙잡았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오늘 아마 이런 그 얘기를 할 수 있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을 해서 이 사람 홍화옥 씨라고 저하고 지금 30몇 년을 같이 살고 있는데 저희가 선교지에 1981년에 케냐에 들어갈 때
81년 네. 3월에 지금 34년을 거기서 보내고 있으니까요. 한국에서 생활하고 한국에서 세월을 지냈던 세월보다 지금 선교지에서 지낸 세월이 더 많아지게 됐어요. 근데 처음에 81년도에 저희가 도착해서 사역하는 주로의 내용은 교회 개척, 교회 지도자 사역, 그리고 그 제자 젊은이들을 위한 전도자 제자 훈련 이런 데 초점을 맞추고 사역을 했어요. 첫 10년을. 그러고 있는데 그때만 해도 이디오피아의 기근, 전쟁, 질병, 아프리카를 아무리 다녀봐도 소망이 없어 보였어요. 교회를 통한 사역, 그리고 제자훈련 사역 이런 것들에 우리가 10년을 보내면서 제 안에 들었던 어떤 질문이 있었어요. 왜 아프리카는 이렇게 가난한가? 왜 아프리카는 변화가 없는가? 왜 이런 질병이, 왜 이런 고통이? 저희가 사역하는 여러 사역지 중에 한 군데는 아까 잠깐 말씀드린 마사이 지역은 일부 다처제고요. 그 다음에 여자아이들이 한 12살 정도 되면 그 마을에 있는 70세 노인의 8번째 부인으로 시집을 보내요. 그러한 전통이 뿌리박고 있는 그러한 부족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런 것들을 보면서 우리가 키우다가 제자훈련 한참 시켜놨는데 얘가 왜 안 보이냐고 물어보면 시집갔어요. 할아버지의 그런 몇 번째 부인으로 데리고 간 거예요. 소 몇 마리 받으면 보내니까. 근데 이것이 변화되지 않은, 그러니까 겉에가 아니라 그 내부의 가치가 그리스도의 복음이 사회에 들어가서 그 사회를 변화시키고 트랜스폼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나온 거거든요. 케냐가 기독교를 우리보다 먼저 받아들였고요. 아프리카의 많은 지역에 기독교 역사가 우리보다, 한국보다 더 많아요. 그리고 케냐만 해도 1900,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한국이 그 한국 전쟁 직후에 GNP가 케냐 고시대의 케냐 GNP보다 우리가 낮았대요. 그런데 지금 세상은 너무나 달라졌잖아요. 그래서 그때 고민했던 것은 왜 아프리카는 계속 변하지 않고 이런 모습일까? 왜 이런 고통이 지속되는 것일까? 그래서 그때 생각하고 기도하면서 주님께서 주신 부담이 이 길게 보고 이 사회를 변화시키려면 이 복음의 그 진리가, 그 복음 성경이 말하는 세계관이 사회에 깊숙이 들어가서 그것이 변화를 주지 않으면 변하지 않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그러려면 사회에 변화를 주기 위한 여러 가지의 방향이 있겠지만 그 중에 하나가 교육이다. 어려서부터 이 교육을 통해서 아이들을 접근해서 다음 세대의 지도자들을 복음적으로 변화되고 복음으로 뒤집어진 이러한 지도자들이 만들어진다면 아프리카도 변화될 수 있겠구나. 어떨 때 아프리카에 있는 그러한 전쟁과 그러한 가난과 이러한 질병들에 깊숙이 들어가 보면 이것은 지도자들이 잘못해서 생긴 천재가 아니라 인재가 더 많았어요. 그런데 이 지도자들의 삶의 그 배경을 돌아보면 거의가 다 선교사가 세운 학교에서 자랐고, 왜냐하면 기독교의 교육의 역사는 선교사의 역사와 같이 진행을 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선교사가 세운 선교사의 손을 거치지 않은 아프리카 지도자들이 거의 없는데 왜 이럴까? 이것은 정말 복음이 밑바닥까지 들어가지 않았던 것이라는 결론이었어요. 그래서 기도하면서 준비한 것이, 그러면 뭔가 좀 다른 종류의 학교를
한번 만들어 봤으면 좋겠다. 이 학교는 선교적 세계관에 의해서 만들어져서 교과 과정이든 선생님 교육이든 하루의 일상이든 간에 아이들이 와서 그 생활하고 우리가 접촉하면서 복음이 자연스럽게 전해져서 그 복음을 듣고 거듭나고 믿게 되는 그 이상의 어떤 아이들의 삶 속에 가치관 전체가 바뀌는 이러한 교육이 가능할까? 이러한 그 질문 속에서 학교가 진행이 됐어요. 그래서 이거를 그 로마서 12장 1절 2절에 우리 선교사의 선배님이신 바울 선교사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이 세대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이렇게 해야 변화가 일어난다는 말씀이셨거든요. 생각 구조가 바뀌고 우리의 일단 이 생각 구조, 이 삶이 바뀌어야 되는데 선교 아프리카만 해도 첫 번째 우리가 19세기 때 선교사 아프리카만이 아니라 전 세계에 나가신 선교사님들의 선교 목적이 무엇이었는지 아세요? 19세기 때 일단 선교사들이 나가면 우상 파헤치고 전하는 거 금하고 옷도 갈아입고 이렇게 해서 외형적으로 주님을 따르는 듯한 모습이 바뀌었어요. 행동의 변화를 하나의 초점으로 사역이 진행됐었어요. 상투도 자르고. 한국에 오신 선교사님들은 좀 달랐지만 아프리카는 정말 그랬어요. 그렇게 해서 그러니까 미개하다 아니면 문화인이다. 그 차이는 뭐였느냐면 점점점 하얀 사람처럼 행동하는 것이 하나의 기독교인이 되는 것처럼 되는 그러한 시대가 있었어요. 그것이 19세기의 선교의 초점이었어요. 그런데 20세기 때 선교사님들은 이제 이반젤리칼 복음주의적인 선교사님들이 나가시면서 행동의 변화, 겉모습의 변화만 가지고는 안 된다. 우리의 선교의 목적은 겉모습이 변하는 게 아니라 우리 내부에서 확실히 주님을 믿는 복음으로 거듭나서 구원받는 그렇게 해서 교회가 만들어져야 된다. 그것이 20세기의 선교의 초점이었어요. 그러니까 믿음 체계의 변화죠. 예수 믿으면 구원받고 믿는 자와 안 믿는 자의 그런 생각 구조보다는 믿음 체계가 바뀐 것이었어요. 그것이 20세기의 선교사님들의 초점이었다면 이제 21세기에 나가는 21세기에 사역하는 우리 교회가 선교를 할 때 그 선교의 목적은 어디까지여야 할까요? 21세기는 바로 이제 우리의 생각은 어떻게 바뀌고 있냐면 선교지에서 이제는 행동의 변화만이 아니고 믿음 체계의 변화만이 아니라 이 믿은 것이 성경적인 세계관이 우리의 삶 깊이 들어와서 우리의 사고를 바꾸고 우리의 가치관을 바꾸고 우리의 삶의 목적을 바꾸고 우리의 생활하는 방식을 바꾸고 우리가 사업하는 방식도 바꾸고 모든 분야에서 성경적으로 변화되는 것. 성경적인 세계관에 의해서 변화될 때야 우리의 삶이 정말 안에서 밖으로 바뀌는, 그렇게 해서 우리의 삶이 뒤집어지는, 그래서 사회가 바뀌는 그러한 것까지가 21세기에 있는 우리들이 해야 할 선교의 깊이가 되겠어요. 하나님의 바울 사도가 그러셨죠. 너희가 하나님의 사랑을 알아가는데 어디까지 알아갈 것이냐. 하나님 사랑의 넓이와 길이와 깊이. 그럼 넓이는 뭘까요? 그럼 길이는 뭘까요? 길이. 그럼
어디까지 갈 때까지 보내시는 세상 끝까지 가는 것, 하나님의 사랑의 길이가 거기까지라면 하나님 사랑의 넓이는요, 우리가 살고 있는 사회 전반의 모든 영역에 하나님의 사랑이 알려지는 것, 그것이 넓이라고 한다면 깊이는 뭘까요? 하나님 사랑의 깊이를 안다는 것은 하나님의 정말 하나님적으로 생각하고 하나님적으로 느끼고 하나님적으로 살기까지 그 깊이 있는 하나님과의 만남을 통해서 변화된 삶, 변화된 사회, 변화된 국가, 변화된 대륙이 혹시 하나님 사랑의 깊이를 알아가는 것이 아닐까요? 그래서 저희들은 그러한 생각 구조에서, 그러한 사고에서 23년, 5년 전이래요. 벌써 학교를 한번 해봐야 되겠다. 어디까지 우리가 할 수 있는지, 우리 조그만 손으로 조그만 시작해서 어느 정도의 겨자씨만한 씨가 심겨졌을 때 얼마나 큰 나무가 만들어질 수 있는지, 그렇게 시작한 것이 이제 조그만 학교, 아까 말씀드린 유치원부터 시작을 한 거예요. 모든 것이 큰 나무가 자라려면 씨가 뿌려져서 뿌리가 내려야 되는데 제일 먼저 중요한 것이 기초가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기초가 한 아이가 어른이 돼서 삶을 살아가기 위한 기초를 놓여주는 것은 학년전 아동, 얼리 차일드후드가 가장 중요한 그 기초더라고요. 그래서 유치원부터 시작을 한 거예요. 현재 학교는 유치원에서 지금 중학교 과정까지 발전이 됐고요. 이제 내년 9월이 되면 하이스쿨이 시작이 돼요. 그래서 하이스쿨 끝나면서 동시에 이제 하이스쿨이 시작하면서 동시에 저희들이 하고 싶은 거는, 학교를 하다 보니까 진짜 중요한 거는 아무리 이 설립자의 정신이 중요하고 아무리 설립자의 정신이 성경적인 그 세계관의 기초에서 학교를 운영한다고 하더라도 아이들을 만지는 선생님이 하루 종일 아이들하고 접근하는데 교사의 자질, 교사의 그 영적인 성숙도, 교사의 부르심, 교사의 그 어떤 패션에 따라 그것이 없으면 학교는 건물이 되고 마는 거예요. 사실 뭔가 이루어지는 것은 교사의 손에 달렸어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이 교사들을 성경적인 세계관에 철저하게 변화된, 그래서 그것을 그대로 삶에, 학생들의 삶에 뿌리를 내려줄 수 있도록 만드는 그런 교사 교육이 가장 중요하겠구나. 그런 이 사역을 하다 보면서 만들어지는 다음 단계가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생각하기는, 여러분 아까 말씀하신 대로 선교지가 바뀌는데, 우리가 가 있는 선교지에서 지금 우리가 바라는 거는 아프리카 크리스찬 교사들을 제대로 교육을 해서 정말 국제 수준에 못지않는 탑 클래스의 크리스찬 교사들을 만들어서 이 교사들이 아프리카 전역에 선교사적 교사로 재파송을 하기 위한 기초 작업이 지금 저희들이 하고 싶은 교육 대학이에요. 그래서 그러면 지금까지 세워놓은 학교는 그 교육 대학에 들어와서 공부를 하고 준비가 될 교사들이 교육 실습을 할 수 있는 모델 학교가 될 거예요. 그래서 잠깐 보여드릴게요. 현재 우리 학교는 47개국의 학생들이 다니고 있고요. 유치원부터 중학교까지 과정해서 350명에서 400명 정도 학생이 있어요. 그런데 여러 나라에서 오지만은 특별히 이제 케냐, 다른 아프리카에서 오는 아프리카 지도자들의 자녀들이 많이 다니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 나이로비라는 특성상 UN, 국제기구, 그 다음에 디플로맷, 그렇게 해서 어떻게 알았는지 웹사이트를 통해서든 소문을 들어서든지 저희 학교에는 크리스찬도 오고 크리스찬이 아닌 사람도 오고
모슬렘도 있고 힌두교도 있고 시크 종교도 있고 까만 모슬렘 옷 입는 거 아시죠? 이렇게 눈만 내놓은 옷도 있고요. 네, 그런 분들도 아이들을 데리고 오고요. 학교에 일단 입학을 하려면은 그 입학 원서에 이렇게 써 있어요. 나는 이 학교가 크리스찬 스쿨인 줄 알고 있으며 내 자녀가 기독교 교육을 받는 데 대해서 아무런 클레임을 걸지 않겠습니다. 그래서 어떨 때는 어떨 때는 이 수단에서 나이로비에 있는 월드 푸드 프로그램이라는 국제기구에 일하러 오신 수단 학부형이 한 분 있었어요. 남자분이. 근데 거기에서 이제 가장 유명하다는 그 미국 대사관이 운영하는 학교를 갔더니 그 아이가 조금 이제 약간 뭐라 그래요? 오티즘이 좀 있었어요. 그랬더니 내가 좋은 학교를 소개해 줄 테니 그 학교를 보내봐라. 그래서 저희 학교를 데리고 온 거예요. 그래서 다녀오게 쭉 돌아보니까 그 유명한 그 ISK라는 데서 소개도 했고 학교로 와보니까 좋은데 제일 문제가 이게 크리스찬 학교인 거예요. 그래서 쭉 돌아보고 나서 뭐라 그러냐면 혹시 우리 아이가 공부 이 성경 시간이 얼마나 되느냐 에브리데이 있다. 그러면 그 성경 시간에 얘만 빼주고 딴 걸 시키면 안 되겠냐. 또 하나는 그러면 내가 마땅하자 이렇게 별로 신통치 않게 생각하니까 그러면 성경 시간에 놓기는 놓는데 구약 가르칠 때만 성경 시간에 넣고 신약 가르칠 때는 빼주면 안 되겠느냐. 그래서요 그랬죠. 이 근처에 좋은 학교가 많이 있으니 내가 한 5학교쯤 소개해 줄게. 그래가지고 여러 학교 리스트를 쫙 주고 보냈어요. 그랬더니 한 일주일 후에 할머니, 할아버지, 엉클, 아줌마, 이 삼촌, 이모, 고모 다 데리고 홀 대가족이 학교에 총출동을 했어요. 이런 학교에 내가 좀 보내려고 그러는데 이 가족들의 이 어그리먼트를 받기 위해서였던 거죠. 그래서 그분이 아이를 학교에 집어넣고 해피하게 다니다가 이제 다른 나라로 가면서 자기 자리에 오게 될 또 수단 학부형의 자녀를 우리 학교에 소개해주는 거 떠났어요. 그러니까 저희 학교 방침은 스쿨비 다 받고 큰 소리 땅땅 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만 하는 게 아니라 이 아이가 나중에 미래에 성경적 세계관에 기초한 튼튼한 성숙한 그리스도의 사람을 만들어서 내보내는 거예요. 그리고 정말 나라들을 바꿀 리더들을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잠깐 보여드릴게요. 시간이 없으니까 보면 딱딱딱 보여주세요. 저희가 이게 학교 스쿨 로고고요. School of the Nations. 그러니까 각 나라들로부터 와서 지도자로 키워진 사람들이 또 각 나라로 나갈 수 있다. 그래서 저희 학교 미션 스테이트먼트가 이거예요. Raising the next generation of leaders to serve the nations. 그러니까 예수님처럼 섬기는 지도자들을 만들어서 다음 세대에 섬기는 지도자들을 만들어서 나라들을 섬기게 하겠다 하는 것이 저희 학교의 학교 목표예요. 저희 학교 모습들이에요. 일본 아이고요. 우리 이제 일본 학생들도 꽤 와 있어요. 저희 학교에. 학교 모습들 조금씩 그냥 맛을 좀 보여드리려고 어떻게 생겼나. 감사합니다. 네, 제가 서두에 말씀을 올렸던 것처럼 지금 그 선교지의 변화,
그에 걸맞는 선교 전략, 그러니까 어떤 선교를 하든지 간에 예를 들어서 그 중에 여러 가지가 있지만 선교 사역 가운데 여러 가지가 있지만 지금 저희들이 하고 있는 학교 사역을 소개를 한 거죠. 근데 학교 이 사역이 우리의 미션은 아니에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미션과 미션스를 구별해야 돼요. 근데 오늘날 교회가 선교를 하는데 미션과 미션스를 혼합적으로 생각해가지고 선교가 조금 혼란스러워져 가고 있는 것 같아요. 우리 교회에 주님이 주신 미션은 한 가지일까요? 여러 가지일까요? 뭐예요? 다시 한번 자신 있게? 예. 그 누가 하셨어요? 한번 일어나셔요. 일어나셔요. 네. 맞아요. 우리 사랑의 교회는 아주 대길이 됐어요. 고맙습니다. 사람을 주님께로 인도하는 거죠. 이게 교회가 가지고 있는 미션이에요. 그거를 지역사회에서 깊이 들어가는 거는 전도라고 말을 하고 지역사회를 넘어서 국경을 넘어서 가는 거를 선교라고 그래요. 그런데 이 미션을 수행하기 위해서 동원되어야 할 많은 것들이 필요해요. 그거를 선교학적 용어로 미션스하고 S를 붙여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십니까? 오늘 이 클래스에 들어오신 분들은 앞으로 이 부분에 혼동을 가지셔서는 안 됩니다. 제가 다시 여러분 만나 뵐지 그건 모르거든요. 저는 제 삶은 그냥 주님께 마지막을 드리고 사는 그런 형태로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죽을 준비를 가지고 살아가요. 그래서 다시는 보지 못할 거다 생각을 하고 말씀을 드리는 건데 하나님이 예수를 믿게 한 우리 모두에게는 다 미션이 있어요. 그 미션이 사람을 주님께로 인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know him, make him known. 그를 알고 내가 안 그를 다른 사람들한테 알게 하는 거. 그게 그리스도인이 교회가 가지고 있는 주님이 주신 미션인데 그 미션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사역들이 필요해요. 그걸 미션스라고 그래요. 그래서 교육은 미션을 수행하기 위해서 동원되어지는 미션스 중에 하나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십니까? 이러면 우리가 돈을 어떻게 쓸 건가? 시간을 어떻게 보낼 건가? 어떻게 내 재능을 기부를 할 건가, 쓸 건가 하는 틀을 잡게 되는 거죠. 낭비가 줄어든다는 거죠. 오늘날 한국뿐만 아니라 한국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더더구나 한국교회가 모든 것을 미션으로 생각해 버렸어요. Everything is mission. 모든 것이 미션이에요. 그래서 미션스를 미션으로 오해를 하고 착각을 하고 거기다가 투자를 너무나 많이 했어요. 그렇게 해가지고 선교지가 혼란스러운 부분도 있어요. 저는 오늘 아마 이게 여러분이 이 기간 동안 이런 우리 이 사랑의 교회 선교를 앞으로 어떻게 나갈 것인가 하는데 본사님 기도하신 것처럼 어떻게 해나갈 것인가. 그래서 요즘에 제가 쓰는 말로 경영학에서 쓰는 말로 블루오션이라는 말을 써요. 선교 블루오션. 그러니까 레드오션이 있고 블루오션이 있어요. 레드오션이라는 말은 엄청난 치열한 경쟁 속에서 뭘 하나 만들어 나가는 것을 레드오션이라고 그런다면 경쟁이 별로 없는 틈새 속에서 기업을 일으켜 나가고 비즈니스를 해 나가는 것을 블루오션이라고 간략하게 얘기할 수가 있겠죠. 그러면 앞으로 제가 지금 요즘에 하는 일 중에 하나가 뭐냐면 선교 컨설팅을 좀 하고 있어요. 그저께도 어느 교회 좀 도와줬는데 제가 좋아해요, 그런 것들을. 근데 이제 그 이유가 뭐냐면 보다 더 효과적으로 일할 수 있도록 도와드리고 싶어서 그런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귀중한 인력들을 어떻게 낭비하지 않고 제대로 쓰게 할 수 있을까? 그래서 블루오션, 선교의 블루오션을 생각해보자. 그래서 이제는 이게 이제 나중에 선교사들이 저를 아주 싫어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이런 얘기를 하니까 싫어해요. 왜냐하면
건물에 우리가 그동안에 너무 많이 투자를 했어요. 건물이 미션인 것으로 생각을 해버렸어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십니까? 그런데 거기다 집도 엄청나게 크게 지어야 해주네. 그런데 따라 해주세요. 선교는 자신있게 선교는 사람이다. 사람이 남지 않으면 선교가 아닐 수도 있어요. 미안한 얘기입니다. 제가 선교학으로 PhD를 하는 사람이거든요. 제가 실수를 너무 많이 했어요. 공부하기 전까지는. 그런데 공부를 해놓고 보니까 아닌 것은 아닌 거예요. 아닌 것은 아니에요. 나는 이 사랑의 교회가 할 수 있는 선교적 전략, 무슨 선교를 할 것인가를 고민을 여러분들이 하셔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렇게 해서 여러분이 가지고 계시는 이 엄청난 자원, 제가 아까 여기 들어오면서 보니까 애들이 버글버글해요. 버글버글해요. 여러분들이 이보다 더한 선교적 자원이 어디가 있습니까? 이 아이들을 선교로 유틸라이즈 하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냐면 따라해 주세요. 전략. 이 교회에 맞는 전략이 필요해요. 그래서 그 전략이 세워지면 전력 투구하는 게 뭐냐면 거기다 사람이 들어가야 되고 재정이 들어가야 되고 시간이 들어가야 되고 아이디어가 들어가야 되고 에너지가 들어가야 되고 이걸 자원이라고 그러거든요. 하나님이 주신 자원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선교를 위해서 찾아야 돼요. 블루오션을 찾는 거. 그래서 미션과 미션수를 구별하게 되면 미션을 위해서 미션수가 필요해요? 필요하지 않아요? 필요해요. 정말이죠? 네. 예, 자신 있게 얘기하세요. 제가 필요하지 않다고 말한 적이 없어요. 필요하지만 미션의 자리에 미션수가 대치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죠. 미션은 미션 자리를 굳게 지킬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별 보고 나가서 별 보고 들어와가지고 교회를 섬기고 헌금을 하고 우리의 재능을 기부하고 그런데 우리 세대 안에 제대로 선교를 해서 주님을 오시게 하는 우리 세대 안에 주님을 오시게 하는 그런 역사가 여러분의 헌신을 통해서 이루어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